안녕하세요,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AI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드리는 고요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남들은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죽은 언니의 남편을 사랑한 처제라니. 미쳤다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 죄가 있을까요? 30년을 돌고 돌아 예순이 다 되어서야 찾은 제 사랑을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를 한 번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사연함에 이 글을 내보냅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저는 10년째 형부님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요. 남들이 보기엔 헌신적인 처제겠지만 현관문이 닫히면 우린 조금 다릅니다. 10년 전 그날 언니는 쉰의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부님은 넋을 잃고 있었고 당시 20살이던 조카 수빈이와 17살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제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저보고 형부 좀 챙기라면서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누가 돌보냐고, 언니 대신 네가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저는 형부 댁 안방 옆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조카들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3개를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차려놓고 형부님은 회사 다녀오면 밥만 드시고 방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숙이며 수고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처제였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카들이 대학에 가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새벽, 형부님이 거실 소파에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언니 기일이 가까웠을 때거든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 형부는 그 물을 받으며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냥 3초쯤. 그런데 그 3초가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뛰었거든요. 형부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을 떼셨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그 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형부님이 출근하실 때 제가 현관까지 따라 나가게 됐고 넥타이를 매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엔 형부께서 사양하셨는데 어느새 당연한 일과가 됐습니다. 저녁엔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어느 날 형부가 리모컨 건네다가 실수로 또 제 손을 덮쳤는데 그 손을 바로 떼지 않으셨습니다. 5초, 10초.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린 손을 잡고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우린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밤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저 위로였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 기대는 것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조카들한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킬 게 없었어요. 우린 그냥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5년 전쯤엔 형부께서 장을 볼 때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마트 카트를 같이 밀고 반찬거리를 고르고 형부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 담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 아주머니가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형부께서 황급히 아니라고 정정하시려다가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지만요. 그러던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형부님이 출근 준비를 하시는데 깜빡 실수로 물으셨습니다. 여보, 내 시계 어딨어?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서랍에요, 여보. 우린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멈췄어요. 형부님이 창백한 얼굴로 말을 고쳤어요. 아, 미안해. 내가 실수를.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팔순잔치에 오라고. 그리고 형부한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형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손에 든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형부께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서 피가 났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눈빛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날 밤 형부님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형부님이 서 계셨는데 손에는 밴드와 소독약을 들고 오셨어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를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는데 눈물이 났어요. 형부님이 물으셨습니다. 팔순잔치에 정말 가야 하냐고, 안 가도 되지 않느냐고, 둘이서 그냥 여행이라도 떠나자고. 저는 무슨 소리를 하시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야 한다고 형부님 소개받을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서요. 형부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형부님은 제 방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고 형부님은 벽에 기대에 앉아 있으셨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형부님이 조용히 일어나 나가셨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팔순잔치에 입고 갈 옷을 꺼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10년 전 언니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48이던 제가 58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10년을 형부님 곁에서 보냈는데 이젠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형부님도 옷을 꺼내셨습니다. 검정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려다 손이 떨려서 못하셨어요. 제가 다가가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형부님이 제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안 가도 된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넥타이를 다 매고 나서 형부님 가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가야 한다고, 이게 도리라고. 그런데 형부님이 갑자기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지수가, 솔직히 말해봐. 나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괜찮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형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저도 형부님을 봤습니다. 형부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형부님. 행복하실 만 남았죠, 뭐. 형부께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어요. 자기는 안 괜찮다고, 절대 안 괜찮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이, 가족들이 다 그러라고 하니까.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길,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30년 전쯤 유행하던 노래였습니다. 형부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저도 알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나타나자 형부께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형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니가 죽고 나서 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담배를 사서 피우고 계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리면서요. 저는 차에서 내려 형부 옆에 섰어요. 형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요. 지영이, 그러니까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지숙 씨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자기 때문에 10년을 허비했다고. 저는 아니라고, 허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형부께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형부가 물었어요. 정말이냐고, 후회 없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없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후회투성이었거든요. 왜 진작 형부한테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는지, 왜 10년을 숨어서만 지냈는지, 왜 용기가 없었는지.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가 담배를 버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따라 탔어요. 시동을 걸기 전에 형부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마. 무슨 뜻인지 묻자 형부께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출발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예감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친정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모양이에요. 형부께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무슨 말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형부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형부님만 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한텐 눈길도 안 주시고 형부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가득했어요. 큰언니 식구들, 작은아버지 가족, 사촌오빠까지 모두들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몇몇이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시선은 금방 형부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팔순을 맞은 엄마가 아니라 형부님인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형부를 소파 한가운데로 안내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형부님 옆자리를 비워두면서요. 저는 주방으로 향했죠. 큰언니가 손짓하며 저보고 김치를 더 꺼내오래요.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상에 올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가 한 걸음에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머리는 웨이브로 멋지게 손질했고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었더라고요. 손에는 비싼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그 여자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엄마가 큰 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신미영 씨라고. 친구 딸인데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래요. 강남에 부티크를 3개나 운영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부님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거기가 원래 자기 자리인 것처럼요. 형부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힐끗 봤어요. 저는 주방에서 접시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미영 씨가 형부께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님이 정말 멋지시다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웃으며 맞장구 쳤죠. 저는 상에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전, 나물, 고기, 찌개. 한 접시씩 날랐습니다. 미영 씨가 형부님 앞에 고기를 집어드렸습니다. 형부님은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미영 씨는 꼭 먹어보래요. 자기가 직접 구웠다며 웃었습니다. 형부님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드셨어요. 큰언니가 저보고 술 좀 따르래요. 저는 소주병을 들고 식탁을 돌았습니다. 작은아버지 잔에 따르고 사촌오빠 잔에 따르고 형부님 앞에 가서 잔을 채우려는데 미영씨가 제 손에서 소주병을 낚아챘습니다. 자기가 따르겠다면서요. 형부님 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친척들이 둘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나이 차이도 적당하다고, 미용씨가 젊어서 좋다면서요. 형부께선 15살 어린 여자랑 앉아있는 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 할 게 쌓여 있었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더운 물을 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사촌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보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형부가 재혼하면 너 나갈 거 아니냐고.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어쩔 계획이냐고 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씨 목소리였습니다. 형부님한테 회사는 어디 다니시냐고, 취미는 뭐냐고, 요즘 뭐가 재밌냐고 쏘아붙듯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형부께서 짧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색해 하셨죠. 엄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더러 미영씨랑 산책이라도 하고 오래요.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지 말고요. 친척들은 그러게요.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오래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형부께선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씨가 형부님 팔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산책 좋죠? 전 산책 정말 좋아해요. 형부님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둘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형부님은 돌아보며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주방 문틈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형부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부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라고, 괜찮다고. 형부님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미영씨가 형부님 팔짱을 끼며 따라 나가면서요. 문이 닫히자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미영씨 같은 여자 만나면 민호가 다시 젊어질 거래요. 친척들은 맞아요, 맞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물었어요. 그럼 지숙이는 어쩌냐고. 엄마가 손살에 치며 말했습니다. 지숙이는 원래 그냥 언니 대신 도와주는 거였다고. 이제 형부 재혼하면 지숙이도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멈췄습니다. 물은 콸콸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수돗물을 잠갔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친척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원룸이라도 구하고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일했는데 원룸 보증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조용해졌어요. 큰언니가 저보고 왜 그러냐고, 형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맞아요. 형부님 행복하시면 돼요. 근데 전 왜 불행해야 하죠?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네가 처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무슨 대가를 바라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뭐냐고. 처제는 식모가 아니라고. 저도 사람이라고. 10년 동안 형부님과 조카들 뒷바라지하면서 제 인생은 다 버렸다고. 거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지숙이 말도 맞다고. 10년은 너무 길다고. 그래도 엄마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보고 은혜를 모른다면서요. 형부네 집에서 10년 동안 얹혀 살았으면 감사해야지 무슨 불평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 제 방이었어요. 결혼 전에 살던 방. 지금은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구석엔 낡은 장롱이 있었습니다. 언니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가방, 신발, 그리고 맨 아랫서랍에 뭔가 있었습니다. 노트였는데 언니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은 낡았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어요. 언니 특유의 빽빽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30년도 더 된 일기였습니다. 언니가 25살 때부터 쓴 것 같았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동생 지숙이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좋아했다. 이민우라는 사람인데 회사 선배라고 한다. 지숙이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 말하는 게 귀여웠다. 저는 그 구절을 보고 심장이 철렁거렸습니다. 형부 이름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지숙이가 민호 씨 사진을 보여줬다. 정말 잘생겼더라. 키도 크고. 지숙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다. 근데
나도 괜찮은 것 같았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가 그때부터 형부님을 눈여겨본 거였어요.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언니 글씨가 점점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숙이네 회사 앞에서 민호 씨를 우연히 만났다. 지숙이 몰래 다가갔다. 민호 씨가 나에게 인사를 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좋았다. 다음 주에 또 갈 생각이다. 그리고 한 달 후 일기. 오늘 민호 씨한테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했다. 민호 씨가 지숙이 언니라고 그런지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얘기했다. 민호 씨가 웃을 때 눈이 예뻤다. 지숙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좋아지는 것 같다. 저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형부를 저에게서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지숙이한테 거짓말을 했다. 민호 씨가 나한테 지숙이는 너무 별로라고 말했다면서. 너는 너무 조용하고 재미가 없다고. 지숙이가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지어낸 거다. 미안해 지수가. 근데 언니도 사랑하고 싶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전화로 한 말이요. 민우 오빠가 너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다고.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였던 그때의 형부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당시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에 언니가 형부님과 사귀기 시작한 거죠.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호 씨한테 고백받았다. 민호 씨가 나를 좋아한다면서. 그런데 이상하다. 민호 씨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자꾸만 지숙이를 찾는 것 같고.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지. 지숙이는 아마 포기했을 것 같다. 저는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결혼 날짜가 나왔어요. 오늘 민호 씨랑 결혼했다. 지숙이는 축하한다고 했다. 눈은 눕고 있었지만 빨갛게 충혈됐더라. 미안해. 근데 이제 내 남편이니까. 그 페이지 모서리에 얼룩 같은 게 있었어요.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언니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옛날에 제가 이 일기를 봤다면 흘렸을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치를 건너뛰었어요. 결혼 생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는 얘기. 그런데 중간중간 이런 문장들이 보였어요. 민호가 요즘 나를 안 본다. 민호가 지숙이 이름을 잠꼬대로 불렀다. 민호 지갑에는 옛날 지숙이 사진이 있었다. 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형부가 저를 잊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장, 언니가 죽기 1달 전에 쓴 일기였어요. 손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 가기 무섭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근데 말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 지숙이한테 사과하고 싶다. 30년 전 일을. 내가 민호를 빼앗은 일을 지숙이는 모르고 있겠지? 나만 아는 이 사실을, 이 죄책감을 안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지숙이를 만났다. 사과하려고. 그런데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숙이가 너무 밝게 웃어서. 나더러 건강 챙기라고 했다. 나는 그냥 고맙다고만 하고 말았다. 비겁한 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미안해. 민호는 원래 네 사람이었어. 내가 뺏은 거지. 내가 죽게 된다면 민호를 네가 가져.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주지 못한 행복을 민호는 줄 수 있을 거야. 동생아, 사랑해. 저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거였죠. 형부는 원래 저를 좋아했던 겁니다. 언니가 거짓말로 우릴 갈라놓은 거고요. 그리고 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기장 들고 있는 걸 보고 물었어요. 그게 뭐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어요. 그거 언니 거 아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요.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쓰여 있냐고. 저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장을 보여줬어요. 엄마가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몰랐다고, 지영이가 그랬다는 걸 몰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아셨으니 형부님 재혼 이야기는 그만하시라고. 형부는 원래 제 사람이었다고.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형부는 형부 아니잖냐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니가 저한테 한 짓은 모르잖아요. 언니도 분명 인정했습니다. 형부님을 제가 가지라고요. 거실로 나가자 형부와 미영씨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형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미영씨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요. 형부가 저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울어서 부은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얼른 밝은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산책 잘 다녀왔냐고. 날씨는 어땠냐고 물었어요. 미영씨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다고. 형부님이 말씀도 재밌게 잘하신다고. 친척들이 웃으며 좋아했어요. 형부께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팔순상이었어요. 케이크도 있었고 과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엄마가 자리에 앉았고 형부님은 여전히 엄마 옆, 미영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주방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작은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어머니 팔순을 축하한다고.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형부께서는 술을 마시다가 저를 봤어요.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죠. 일기장을 읽고 나니
형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떡을 먹고 나물을 먹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미영 씨는 계속해서 형부님께 음식을 권했어요.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하면서요. 형부님은 받기만 했습니다. 먹지는 않으셨죠. 접시에는 음식이 쌓여만 갔습니다. 큰언니가 분위기를 띄운다며 노래방 기계를 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었어요. 몇몇이 일어나 춤을 췄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면서 따라 부르셨죠. 하지만 제 귓속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민호를 네가 가져. 민호를 네가 가져. 노래 두 곡이 지나갔어요. 사촌오빠가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슬슬 분위기 좀 내자면서요. 그러면서 형부님과 미영씨를 번갈아 가면서 봤습니다. 친척들은 알아들었다는 듯 웃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촌오빠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님과 미영씨 오늘 처음 만난 거 축하도 할 겸 한잔 하자고. 그냥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러브샷 어떠냐고. 친척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형부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사래를 치면서요. 아니라고,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면서요. 미영씨도 쑥스러운 듯 웃더라고요. 하지만 실은 내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사촌 오빠들이 형부님을 부추겼어요. 왜 그러시냐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다 하는 거라고. 미영씨도 괜찮다는데 왜 형부님만 고지식하게 그러시냐고. 친척들이 맞다 맞다 하며 거들었습니다. 큰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형부더러 너무 경직되지 말라고. 어차피 앞으로 자주 볼 사이 아니냐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앞으로 자주 볼 사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형부님이 미영씨랑 사귀면, 결혼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지숙이, 너도 박수 좀 쳐라. 형부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굳어있냐고. 친척들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손을 들어서 억지 박수를 쳤습니다. 사촌 오빠가 소주잔 2개를 들었어요. 형부님과 미영씨 앞에 놓았죠. 소주를 가득 따르면서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팔짱 끼고 마시면 되는 거라고. 간단하다고. 친척들이 환호했습니다. 러브샷, 러브샷 외치면서.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미영씨는 잔을 들었어요. 형부께서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미영씨가 팔을 내밀자 형부도 천천히 팔을 들었어요. 두 사람 팔이 교차되고 팔짱이 끼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며 일어섰어요. 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형부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수가 라고. 저는 형부 앞에 섰습니다. 형부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짝 하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주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언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안 된다며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하지 말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형부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부님은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친척들이 무슨 일이냐고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형부님은 원래 제 사람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언니가 거짓말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형부님은 저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거짓말했습니다. 형부님이 절 싫어하신다고. 형부가 일기를 다 읽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를 쳐다보시며 입을 때려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으셨어요. 미영 씨는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물으면서요. 저는 미영 씨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형부께서는 재혼 안 하실 거예요. 미영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얘, 정신 차려. 형부가 형부인데 무슨 소리니?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어요. 언니가 일기에 다 썼어요. 형부님을 제가 가지래요. 그게 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면서요. 엄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척들은 수군댔어요. 형부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손에 쥐시면서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수가 이게 정말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언니가 직접 쓴 거라고. 친척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곳에서 형부님은 일기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목이 메시는 것 같았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형부는 형부라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면서. 친척들도 웅성거렸어요. 큰언니는 말했습니다. 지숙이가 미쳤다고. 10년 동안 한 집에 살더니 선을 넘으려 한다고. 작은아버지가 진정하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가방을 들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런 막장 드라마에 끼고 싶지 않다고. 형부와 어머니께 미안하지만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형부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고요. 미영 씨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저는 형부 앞에 섰어요. 눈을 마주 봤습니다. 형부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수가 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같이 나가자고. 여기를 나가자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형부가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미영 씨가 나갔던 그 현관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고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보셨죠. 5초가 흘렀습니다. 아니,
저는 그 5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엄마는 형부께 애원했어요. 민호야, 정신 차려라. 지숙이는 처제지 않니? 라면서요. 죽은 지영이가 뭐라고 하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큰언니도 거들었습니다. 형부더러 지숙이 손 놓으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요. 형부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이 조금은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형부님이 저를 놓으려는 건가 싶어서요. 30년을 기다리고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놓으려는 건가 하면서요. 저는 형부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놓지 말라고. 저를 쳐다보는 형부님의 눈빛은 지수가 미안하다 라고 말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그때 형부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엄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형부가 정신을 차린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형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지숙이를 사랑한다고.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부는 계속 말했어요. 지영이를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다 지숙이를 잊으려는 몸부림이었다고. 하지만 못 잊었다고. 지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지영이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남긴 거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된다고 중얼거리면서요. 큰언니는 소리쳤어요. 형부더러 미쳤냐고. 조카들은 어떡하냐고. 형부님이 대답했습니다. 수빈이랑 준호는 이미 다 컸다고. 자기들 가정이 있다고. 이제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쁘다면서요. 사촌 오빠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숙이는 뭐냐고 처제 잤냐고 하면서요. 형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숙이는 처제가 아니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형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를 보고 물었어요. 같이 가자고. 여기서 나가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라고만 대답했어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친척들도 말렸어요. 형부, 지숙이, 너네 둘 다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우린 듣지 않았습니다. 형부님은 제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가셨고 저도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나가려는 순간 엄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나가면 끝이라고. 다시는 딸로 안 볼 거라고. 저는 돌아봤습니다. 엄마를 보고 친척들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미 10년 동안 딸 취급 못 받았으니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형부님이 말없이 제 손을 잡았고 저도 꽉 잡았습니다. 형부님 차에 올라타 출발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갔어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으로 1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집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 집이 될 그곳으로. 잘 가다가 형부님이 갓길에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며 소리 없이 울고 계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형부의 손을 잡았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30년이나 늦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있지 않냐면서. 형부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랑해.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현관불을 켰어요.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다른 느낌. 형부는 제 코트를 벗겨줬어요. 옷걸이에 걸면서요. 저도 형부의 코트를 받아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벌의 코트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부가 물을 따라왔는데 제 손에 컵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형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얘기를 했어요. 저를 처음 본 날은 회사 복도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떨어뜨렸고 형부가 주워주셨다고. 그때 제 얼굴을 보고 마음이 갔다고 말했어요. 몇 달을 고민하다 용기 내서 고백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나면서 사귀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언니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지숙이 언니라고 소개했다고 밥 한 번 사달라고 했대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가 제 얘기를 했답니다. 지숙이가 요즘 힘들어한다고. 언니 말로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형부는 충격받았대요. 그래서 언니를 계속 만났대요. 저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3달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언니가 고백했대요. 자기가 형부를 좋아한다고. 형부님은 거절하려 했대요. 하지만 언니가 울었답니다. 지숙이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결혼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했다면서요. 형부님은 그 말을 믿었었죠. 그리고 언니를 받아들였답니다. 저를 잊으려고. 하지만 못 잊었대요. 결혼하고도 아이 낳고도 계속 생각났더랍니다. 언니도 알고 있었대요. 형부가 누굴 사랑하는지. 그래서 언니가 더 집착했다고 합니다. 형부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형부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언니가 죽고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형부는 관 앞에서 울었고 사랑해서가 아닌 미안한 마음에서 울었던 거였습니다. 언니한테도 저한테도. 그리고 제가 장례식에 왔을 때 형부님은 알고 있었죠. 언니가 죽은 순간부터 형부는 기다렸답니다. 언젠가 저한테 말할 날을, 진실을 털어놓을 날을. 하지만 10년이 지났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대요. 세상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죽은 언니한테 미안해서. 하지만 오늘은 드디어 말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형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떳떳하게 살자고. 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는 거였죠. 10년 동안 참았던 포옹이었습니다. 그때 형부님 핸드폰이 울렸어요.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카 수빈이에게 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자 수빈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수빈이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다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다 보살필 텐데 우리가 굳이 가야 할까 하면서요. 저는 형부에게 그냥 지금 도망치자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았는데 더 이상 가족에게 얽매일 필요가 있냐면서요. 형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더 이상 후회되는 선택을 하지 말자고, 떳떳하게 살자고. 형부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다른 가족이 챙길 거예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뒤늦게 출발했어요.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잡았어요. 이제 놓치지 않을 걸 다짐하면서요.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가족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30년을 기다렸고 10년을 참았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행복할 차례 말이에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형부를 다시 사랑하게 된 게 죄일까요? 언니가 빼앗았던 사랑을 되찾은 게 나쁜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행복하다는 걸. 형부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닌가요? 오늘도 형부는 출근하고 저는 집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숨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형부가 퇴근하면 손잡고 산책합니다. 마트도 가고 있어요. 당당하게 부부라고 말하면서. 조카 수빈이는 가끔 전화를 해요. 고모 잘 지내냐고, 아빠 잘 모셔달라고. 준우도 문자를 보내요. 고모 덕분에 아빠가 행복해 보인다고. 친정 엄마는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평생 없을 거예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형부와 함께요.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형부를 잘 지킬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행복해라. 언니의 일기에 적힌 마지막 말처럼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5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이야기예요. 저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고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를 여러분은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